자, 257페이지 계약의 해제와 해지가 있죠. 뭐 해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해지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매매와 같은 쌍무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계약이 유효하다면 당사자에게는 채무가 생기죠. 뭐 채권도 생기지만 채무를 중심으로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채무와 매도인은 대금 지급 채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채무라는 건 법적 의무로서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처음에 계약이라는 게 약속을 말하는데 약속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안 지켜도 되는 약속이 있고 한번 다음에 만나면 내가 술 사줄게. 뭐 이런 약속은 다음에 만나더라도 안 지킨다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지거나 하진 않아요. 반면에 계약 같은 것들은 법적인 약속이에요. 뭐뭐 하겠다고. 만약에 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걸 채무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그 채무를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의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더라. 이런 걸 채무 불이행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경우 매도인은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보통 이렇게 말하죠. 우리 계약 없었던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해제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제의 법적인 뜻. 계약을 소멸시키는 건데 어떻게 소멸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뜻을 좀 정확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계약의 해제라는 건 계약이 체결이 됐고 그 계약이 유효해요. 유효하다면 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죠.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정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이 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하자. 이걸 소급해서 소멸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일방적인 거예요. 이런 걸 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제는 개념 요소가 4가지예요.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을 했다. 그런데 계약 이후에 어떤 사정이 생겼다. 그래서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되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일방적인 거다. 이런 걸 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될 게 몇 개 나와요. 총 5가지하고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는 해지하고 합의 해제 2개만 지금 구별 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 5가지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듣기만 하세요. 첫째가 철회라는 거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이 철회는 법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해제라는 말이나 취소라는 말을 섞어서 써요. 예를 들어서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럼 매도인은 계약을 철회한다 라는 말 쓰죠. 계약을 취소한다 이런 말도 하지요.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법이 아닌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철회라는 말이나 취소라는 말이나 해제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막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별하자. 나중에 여러분이 합격하고 나서는 막 섞어 써도 돼요. 그래도 상대방은 다 알아들어. 그런데 시험에 붙으려면 구별하셔야 돼요. 붙으려면 철회라는 건 의사표시가 뭐가?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소멸시키는 걸 민법에서 철회라 합니다.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뭐 하는 걸? 소멸시키는 걸 철회라 한다. 우리 153페이지로 가보세요. 153페이지로 가면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란 말이 있죠. 그죠? 그 타이틀에 박스 111조 1항을 보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해야만 효력이 생긴다.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철회하고 연결을 시키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니까 상대방한테 도달하고 난 다음에는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반대로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회라는 건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그걸 소멸시키는 걸 뭐라 한다? 철회라 한다. 111조하고 연결해서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철회라고 해요. 정확하게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의사표시를 소멸시키는 걸 철회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니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고 도달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됐죠? 근데 해제는 어때요? 청약과 승낙에 다 유효하고 따라서 계약이 성립이 돼서 계약 자체가 유효한 상태에서 소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철회하고는 구별이 되죠. 구별되죠? 해제는 계약이 유효한데 그걸 소멸시키는 거예요. 반면에 철회는 계약 속에 들어있는 청약의 의사표시라든가 승낙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소멸시키는 거니까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소멸시킬 때 철회라는 말을 씁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취소라는 거 하셨죠, 우리? 취소는 법률행위, 계약, 당시에 취소 사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민법 총칙에서 취소라는 거 했었죠, 간단하게. 법률 행위를 할 때, 그때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거나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나 강박을 당했을 때 취소할 수 있었어요. 반면에 해제는 계약 이후에 사유가 생겨야 돼요. 그러면 계약 당시 사기당했다, 계약 해제가 아니라 취소고요. 계약 이후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취소가 아니라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 사유는 계약 이후에 생겨야 되고요. 취소 사유는 계약 당시에 존재해야 돼요. 구별되죠? 세 번째, 해제는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죠. 반면에 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켜요.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걸 해지라 합니다. 철회하고 구별해야 되고 취소하고 구별해야 되고 해지하고 구별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학원과 계약을 하셨어요. 근데 중간에 도저히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학원에다가 얘기하죠. 나 그만둘래요.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해지. 나 앞으로 안 다닐래요. 지금까지 학원 다닌 건 어쩔 수 없고 나 앞으로 안 다닐래요. 이게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해제는 처음부터 계약을 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리는 거고 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걸 말합니다. 다르죠? 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해제는 일방적인 거예요. 그런데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을이에요. 일방적으로 갑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 가만히 계실까요? 갑을 찾아갈까요? 여러분이 갑하고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를 해버렸어요. 여러분은 가만히 계셔야 돼? 가서 따져야 돼? 따지죠. 왜 네 멋대로 계약을 해제하냐고. 그렇죠? 근데 갑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젯밤 꿈자리가 너무 사나웠다. 그러면 꿈자리가 사나우니까 계약을 해제해야지 라고 그 갑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수긍을 하실까요?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나 하실까요? 네,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실 거예요. 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면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꿈자리가 사놨다. 그걸 가지고 계약을 해지? 좀 이상하죠. 상대방은 납득을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을인데 꿈자리가 사놨다고 갑이 계약을 해제해버리면 그 납득하시겠냐 말이죠. 이렇게 해제는 일방적인 거고, 일방적인 것들은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꿈자리가 사납다는 걸 이유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납득을 못해요. 그런데 갑이 정말 나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을을 찾아가가지고 야, 내가 꿈자리가 너무 사나웠다.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 청약을 해요. 일방적으로 해제가 아니라 해제하고 싶다 청약을 해요. 을은 뭔 꿈자리가 사놨다고 계약을 해제하냐 이놈아. 안 돼. 근데 갑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계약을 이행하는 날을 꿈을 꿨는데 계약을 이행하는 날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꿈을 꿨어. 나만 죽는 꿈을 꿨어. 그러면 을은 안 된다 그럴 거야. 그런데 너도 죽는 꿈을 꿨어. 그래. 그러니까 을이 찜찜하지요. 안 찜찜해? 승낙을 했어요.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합시다라고 청약을 했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은 합의로 해제가 되겠죠. 합의 해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과 합의 해제는 다르단 말이죠. 분명히 다르죠.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것하고 상대방과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건 다르단 말이죠. 이때 합의 해제를 해제 계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즉 합의 해제는 기존의 계약을 일방적이 아니라 합의로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걸 합의 해제라고 합니다. 나중에 해제하고 합의 해제를 구별하는 게 시험 지문에 잘 나와요. 제일 중요합니다. 구별하는 것 중에 나중에 할 거예요. 어쨌든 오늘 개념 가지고 해제와 구별을 좀 하자. 자, 마지막으로 해제는 해제하겠다고 말을 해야 돼요. 의사 표시예요. 갑이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해제한다는 말을 안 했어. 그럼 계약은 해제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려면 해제할 권리를 가진 자가 상대방한테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말을 해야 해제가 됩니다. 해제 의사표시. 그런데 주댕이 아프게 해제한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 없이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정이 생겼을 때 해제한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가 되려면 당사자가 계약을 할 때 특약을 해야 돼요. 자동 해제 특약.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보통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주고 부동산 같은 경우 잔금 주지요. 근데 중간에 중도금 줄 수도 있죠. 을이 중도금 지급을 약정했어요. 계약하는 날 계약금 주고 중간에 중도금 한번 주고 마지막에 잔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특약을 합니다. 뭐라고 특약을 하냐면 만약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이렇게 언제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다음에 따로 특약을 하는 거예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말을 할 필요 없이 자동 해제된다라고 만약에 특약을 해놨다. 이 상태에서 실제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리 특약을 했으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굳이 계약을 해제한다는 말을 할 필요 없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겠죠. 이런 특약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특약을 실권약관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실권약관. 이런 식으로 계약 해제가 무엇인지 그 뜻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그 개념으로부터 5가지를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천천히 구별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5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요 합의 해제하고를 명확하게 구별하자. 네, 합의 해제. 해제는 일방적인 거고 합의 해제는 계약이고. 됐죠? 이렇게 구별하자. 자, 해제의 뜻과 구별 개념 봤어요. 세 번째. 좀 전에 제가 꿈자리가 사납다. 해제 못한다 그랬어요. 목적물 가격이 계약하고 난 다음에 폭등하거나 폭락을 했다. 이것도 계약 해제 사유가 아닙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해제 사유. 또는 해제권 발생 원인. 두 가지가 있어요. 해제권도 권리니까 권리 발생 원인 2가지. 법률, 행위에 의한 발생과 법률, 규정에 의한 발생. 2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해제권은 당사자 사이의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법률 규정을 통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법률 행위를 통한 발생을 약정해제, 법률 규정에 의한 걸 법정해제 이렇게 부르죠. 약정이란 뭐예요? 당사자가 미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런 경우에는 해제하기로 하자. 약속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밀양에 있는 땅을 하나 샀어요. 계약을 했어요. 근데 밀양에 있는 땅을 산 이유가 경남권 신공항 부지로 밀양이 뜨고 있었어. 그래서 만약에 경남권 신공항 부지로 밀양이 확정이 되면 땅값이 오르니까 내가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미리 경남권 신공항 부지가 선정이 되기 전에 유력한 밀양에다 땅을 샀어. 계약금만 준 상태야. 그런데 만약에 신공항 부지에서 탈락을 하면 나는 손해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미리 매도를 하고 특약을 했어. 혹시라도 탈락하면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런 특약을 해놨는데 실제로 탈락을 해버렸어. 그럼 미리 약속했던 사유가 생겼죠. 그럼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약정해제라고 합니다. 어떤 사유든지 사회질서에 반하지만 않으면 당사자가 얼마든지 미리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 자, 중요한 게 법정해제 사유입니다. 법정해제 사유는 법에서 정해놓은 걸 말하는데요. 우리 민법이 법정해제 사유로 규정해 놓은 게 채무불이행이에요. 뭐라고요? 채무불이행. 그래서 법정해제 사유라 하면 보통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를 말합니다. 이때 채무불이행이란 건 채무자가 고의, 일부러 또는 과실 또는 부주의하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걸 말합니다.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 부당한 거죠. 채무라는 건 법적 약속이고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하지 않는데 부당한 거예요. 정당한. 예를 들어 매도인이 소유권을 안 넘겨주기 때문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안 하고 있어. 이건 부당한 게 아니죠. 정당한 거예요. 이럴 땐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땐 정당한 거고, 반면에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겨주는데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법정해제 사유는 채무 불이행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때 채무 불이행이 우리 민법에 크게 2가지를 규정을 해놨어요. 우리 민법이. 하나가 이행 지체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행 불능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법이 이렇게 채무 불이행을 크게 2가지를 규정해 놨습니다.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이 몇 가지는 조문에는 없고 학자들이나 대법원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오늘 우리는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만 살펴보는 거예요. 민법에 규정이 뭐하고 뭐가 되어 있다고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두 가지. 자, 이행지체가 또다시 보통의 이행지체와 정기행위 이행지체라는 게 있는데 보통의 이행지체만 생각해 봅니다. 보통의 이행지체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이행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행지체라는 건 이행할 수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안 하고 계시는 거 복습지체라고 있죠. 그게 지체예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 그게 지체예요. 복습지체 생각하시면 답이 나와요. 야, 나는 할 수 없어서 못한다, 자식아. 뭐가 할 수 없어. 시간 내면 되지. 그 복습지체. 이게 기본이에요. 대표적인 게 대금 미지급이 있어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이런 게 전형적인 이행지체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민법이 매수인에게 기회를 한번 주도록 하고 있어요. 이행지체가 있다 해서 무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회를 한번 주도록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한번 독촉을 하고 최고라고 합니다. 1월 30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막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2월 10일까지 한번 여유를 주겠다. 그때까지 대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독촉한 후에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기본이. 이때 어느 정도가 상당한 기간인지는 묻지 마세요. 계약 내용에 따라서 뭐 일주일일 수도 있고 열흘일 수도 있고 보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독촉한 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58페이지 2번의 양가로 1번 최고하고 이행이 없으면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일단 한번 독촉하라는 게 기본이에요. 한 번만 하면 되나요? 네, 한 번만 하면 돼요. 두 번 하면 안 되나요? 두 번도 돼요. 네? 갑의 마음이에요. 어쨌든 최소 한 번은 독촉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행불능 갑이 을하고 1월 10일 날 갑이 갖고 있는 자동차를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계약하고 돈 받고 넘겨주는 게 아니고 갑이 자동차를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오늘 당장 팔긴 파는데 을의 입장에서도 오늘 이 물건이 마음에 들어요. 내가 이걸 꼭 사고 싶어. 그런데 갑이 일주일 있다 넘겨준다 그랬어. 그래서 을이 오케이 했어요. 자, 자동차는 일주일 있다 넘겨주고 대금도 잔금을 그때 주기로 했어요. 자, 계약은 1월 10일 날 했고 이행은 17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 갑이 12일 날 자동차를 타고 나갔다가 운행하러 나갔다가 졸음운전을 해서 전봇대를 들이받아가지고 자동차가 폐차가 됐어요. 자, 자동차가 폐차가 됐습니다. 계약은 며칠 날 했어요? 10일 날. 언제 폐차됐어요? 후발적 불능이죠. 이때 갑에게 잘못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벼락을 맞아서 폐차를 했어. 그럼 갑에게 잘못 없죠. 이럴 때는 아까 뭐였어요? 위험, 부담.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갑에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갑의 과실이 있어요. 이런 게 채무 불이행인데 폐차를 했기 때문에 갑은 이행할 수가 없게 됐죠. 이런 게 이행불능이에요. 위험부담하고 다르죠. 위험부담하고 똑같이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인데 결과는 똑같은데 과정이 달라요.
위헌부담은 갑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고요. 이행불능은 갑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을의 입장에서는 첫째, 더 이상 자동차를 넘겨받을 수 없지요. 을은 계약을 해제를 해야 될 거예요. 이때 17일까지 기다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행기 기다릴 필요 없죠. 또 을의 반대 의무, 대금 지급 의무, 이행 제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마지막으로 을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동차를 넘겨달라 언제까지? 독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행 불능이 있을 때는 이행 지체와는 달리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채무자의 상대방 을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고 갑에게 언제까지 자동차를 넘겨달라고 이행을 독촉할 필요도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법에 규정이 있다 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나중에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사유가 나와요. 뭐 불완전 이행도 있고 수령지체도 있고 나와요. 몇 가지가 더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두 그룹으로 어떻게? 최고 해야만 해제할 수 있는 경우하고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기 간혹 박스 쳐놓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다음 중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고르면 다음 중 최고 후에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고르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자, 최고 후에 해제하는 대표가 보통의 이행지체고요. 최고 필요 없는 대표가 이행 불능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게 법정 해제 사유예요. 두 개. 됐죠? 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자, 그럼 네 번째. 이렇게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었어요. 이행지 또는 이행불능. 그래서 상대방에게 해제권이 생겼어요. 이때 해제권이 발생을 한 상태에서 그 해제권을 행사를 해야 아까 해제가 된다 그랬죠. 해제라는 건 해제 의사표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에게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생겼다 해서 계약이 그냥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건 아니죠. 해제한다는 말을 해야 돼요. 그걸 해제권 행사를 합니다. 자, 행사. 의무일까요? 권리일까요? 권리죠. 해제할 권리지 의무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계약을 해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해제권자의 자유. 그러니까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생겼다. 이때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대금을 독촉할 수도 있고 해제권자의 자유. 두 번째, 해제를 한다면 상대방인 을에게 할 텐데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일방적이다 그랬습니다. 일방적이다.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는 일방적 의사표시다 그랬습니다. 일방적 의사표시. 세 번째, 갑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을에게 전화 걸어서 해제하겠다. 구두. 만나서 해제하겠다. 구두. 또는 문자. 또는 카톡. 또는 서류. 또는 내용증명. 어떤 방법으로 해제를 해야 될까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분류식. 물론 증거로 남기려면 보통 내용증명으로 하죠. 그런데 내용증명으로 하라고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가 일단 기본이에요. 해제권이 생겼다. 그 해제권 행사와 관련해서 해제할지 말지는 해제권자의 자유다.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행사를 하면 해제권을 행사하면 계약이 해제가 되죠. 그 효과. 계약을 해제했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의 문제. 만약에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두 갈래로 가는 거예요.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권이 생겼어요. 이때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해제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나오는가 이게 나올 거고, 해제하지 않고 있어. 계속 매수인한테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하고 있어. 근데 매수인이 끝내 돈을 안 줘. 매도인이 계속 자. 그리고 50년 뒤에 해제해. 매수인도 징하지요. 50년을 이행을 안 했어. 매도인도 징하지요. 50년을 짰어. 근데 50년이 지났는데도 이행을 안 해. 그래서 50년 뒤에 해제했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해제권이 생겼다. 그걸 행사하지 않고 있다. 해제권이 천년 만년 존속하냐? 그렇진 않더라. 해제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 사유가 뭐냐? 우리 민법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경과했을 때 권리가 소멸시키는,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고 그랬죠. 소멸시효가 있었고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 안 나. 안 나. 그냥 우리 민법엔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있다. 모든 권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권리는 소멸되고 어떤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소유권 같은 건 소멸하지 않아요. 이런 게 있는데 그때 해제권은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제권이 생긴 다음에 해제를 하지 않고 있다가 50년이 지나서 해제했다. 이 좀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일정한 사유에서 해제권이 소멸시키는데 그 대표 중에 뭐다? 일정 기간 경과. 보통 10년. 몇 년? 10년. 나중에 할 거예요. 어쨌든 두 갈래로 간다. 해제권이 생겼다. 두 갈래. 해제권을 행사하면 어떤 효과가 생길 것인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해제권은 소멸하게 되는데 그 사유가 뭔가. 이렇게 두 갈래로 가게 됩니다. 자, 그중에 요거 해제 효과 무지하게 중요하죠.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해제 효과란, 여기서 말하는 요 해제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 효과입니다. 나중에 보면 약정 해제 효과도 있고요. 계약금 해제 효과도 있어요. 이게 조금씩 달라요, 효과가. 그리고 앞에 아무런 전제 없이 그냥 계약 해제 효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 효과 이렇게 됩니다. 세 가지가 생겨요. 첫째가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을 해버립니다.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요. 두 번째로 계약이 소멸했으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죠. 매도인은 소유권을 넘겨줄 필요가 없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고받은 게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죠. 이걸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랬었어요. 기억나세요? 괜찮아, 안 나도. 물어보지 말아야지, 자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했는데 그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 계약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걸 원상회복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원상회복. 세 번째로
지금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 여러분이 매도인이에요. 손해가 좀 있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렸고 그 사이에 땅값도 떨어졌고 에? 저 매수인 때문에 머리 골치 썩었고 밤에 잠도 못 잤고 막 에? 잠이 안 와서 수면제 처방 받아갖고 수면제도 막 먹고 막 손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일정한 손해가 생길 여지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따로 뭐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요 세 가지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의 효과가 됩니다. 일단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소급 소멸,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 세 가지. 네? 자, 그 중에 소급 소멸. 우리 물권법에서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자, 각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A 토지를 매매. (1월 30일) 날 소유권 넘겨주고 잔금 지급하기로. 자, 계약은 1월 10일, 이행은 1월 30일. 그런데 을이 1월 20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이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어. 그리고 1월 20일 날 을이 갑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내가 잔금을 마련하려고 했더니 조금 힘들다. 일단 나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면 내 이름으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나머지 잔금을 치르겠다. 갑은 노 할 수도 있지만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어요. 먼저 중도금만 받고. 이런 경우도 왕왕 있죠. 자, 을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고 갑이 등기를 넘겨줬다면 일단 등기가 넘어갔으니까 A 토지는 누구 소유예요? 을 소유죠. 등기만 넘어가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을은 당연히 약속을 지키면 돼요. 지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넘어왔으니까 을은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가지고 잔금을 치르면 돼요. 근데 을이 약속을 안 지켜. 30일이 됐는데도 을이 잔금을 안 치러요. 그래서 갑이 열흘의 기회를 줬어요. 2월 10일까지 돈 내놔라. 그런데 끝내 2월 10일이 됐는데도 을이 잔금을 안 치러요. 그럼 당연히 갑은 뭐 할 수 있다? 해제. 자, 갑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갑과 을은 계약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소유권도 을에게 넘어간 적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도 을에게 이전된 적이 없었던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갑이 계약을 해제하면 지금 등기는 누구한테 넘어가 있어요? 을에게 넘어가 있죠? 이 을에게 이전돼 있는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등기를 말소 안 해도 소유권은 갑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유권 을에게 이전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쭉 갑소유였던 거예요. 쭉 누구 소유였었다고요? 그래서 소급해서 복귀를 합니다. 그럼 이 등기는 어떻게 돼요? 무효 등기가 돼버려요. 을 등기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 등기가 돼버려요. 갑이 계약을 해제를 하면 갑과 을은 계약을 처음부터 한 적이 없었던 거고 따라서 소유권 을에게 이전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소유권은 갑에게 소급해서 당연히 복귀한다 그래요. 그럼 이 부동산은 쭉 누구 소유였던 거예요? 갑 소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을 등기는 무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을 등기가 말소가 될 거예요.
갑이 을에게 말소하라 그러겠죠. 말소가 돼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을에게 등기가 이전된 1월 20일부터 을에게 이 A 토지 등기가 을에게 이전됐죠. 언제 말소가 됐어요? 20일 날 말소가 됐어요. 요 사이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이 A 토지 누구 소유였던 거예요? 갑 소유주. 소유권이 넘어간 적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갑 소유였던 거예요. 근데 등기부에는 저 한 달 동안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을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 등기가 뭐다? 무효라는 거예요. 여기서 뭔 문제가 생길 것 같지요? 어떤 문제? 병한테 팔았어. 병 똥 밟았지요? 에? 을 등기가 유효, 무효? 무효. 이 병이 문제가 생겨요. 우리 등기행 공신력 인정 안 된다 그랬죠. 을 등기가 무효예요. 갑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을 등기가 무효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을 등기를 믿고 만약에 거래한 병이 있었다. 병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민법이 제3자 보호장치를 두고 있어요. 뭘 두고 있다고요? 제3자 보호.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3자 권리는 해야지 못한다. 요 제3자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면 머리 깨져. 머리 깨지니까 제3자가 문제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경우. 딱 이런 경우까지만 생각을 하세요.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가 되면 그 매수인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복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 따라서 을 등기는 뭐가 돼버린다? 처음부터 무효 등기가 돼버린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을에게 등기가 넘어간 때부터 을 등기가 말소가 될 때까지 요 사이, 좀 빨갛게 제가 이렇게 화살표 친 요 사이 머리에 넣으세요. 소유권자는 누구? 갑. 등기는 누구한테 남아있어? 을. 그래서 이 등기는 뭐가 된다고? 무효 등기가 된다고. 이게 대법원 판례의 태도예요. 이게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한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아니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천천히 순서대로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 어려워요? 이 자체가 사례 형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요게 그냥 그대로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대로 갑을 병정해가지고. 예? 그거 지금 못 풀어요? 하지만 이건 기억할 수 있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가 되면 그 매수인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하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준 때부터 계약이 해제되고 매수인 등기가 말소할 때까지 소유권은 이미 누구한테 되돌아 있고 등기는 여전히 누구한테 남아있고 따라서 이 을 등기가 뭐다? 무효다. 딱 요렇게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 예?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괜히 했나? 아니야 이건 첫날 입문이지만 이제 아 그렇구나. 두 번째가 이거 원상회복. 자, 이 원상회복은 잘 보세요. A 토지 매매를 했고요. 계약금을 줬어요. 이게 이제 1억 매매를 했어요.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줬어요. 중도금은 4천을 지급했어요. 잔금은 얼마 줘야 돼요? 이제 5천 줘야 되죠. 근데 안 줘요. 그래서 갑이 계약을 해지했어요. 갑은 받은 게 있죠. 1,000만 원과 4천만 원. 을도 받은 게 있죠. 소유권 등기. 을은 등기를 되돌려줘야 되고요. 갑은 5천만 원을 되돌려줘야 되죠. 그 중에 요거 문제예요. 1,000만 원. 자,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갑과 을 사이에 A 토지, 이제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
A 토지를 1억에 매매했고 계약하는 날 1,000만 원을 계약금 줬어요. 그런데 을이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진 않아요. 갑은 등기를 넘겨주지도 않은 상태예요. 끝내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갑이 계약을 해지합니다. 자, 일단 을은 받은 거 없지요. 지금 이 경우에는 등기를 받았으니까 등기 돌려주면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을은 받은 건 없지요. 계약하고 계약금만 준 상태예요, 을이. 을은 받은 게 없으니까 돌려줄 게 없어요. 근데 갑은 받은 게 있지요. 얼마? 1,000만 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갑은 안 돌려줘도 돼요? 자, 여러분이 갑이에요. 을한테 1억에 팔았어요. 계약금을 1,000만 원 받았어요. 여러분이. 예? 근데 을이 안 줘요, 잔금을. 여러분이 열받아서 계약을 해지했어요. 다음날 을이 찾아왔어요. 계약금 돌려달라고.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도 돼요? 네, 보통은 안 돌려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니까. 그런데 돌려주라는 게 원상회복이에요. 문제는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돼요. 뭘 붙여서 돌려주라고? 이자. 황당하지요? 안 황당한가? 황당해요. 우리 259페이지에 보면 해제 효과가 있어요. 있지요? 1번에 보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며 2번 매도에는 뭘 돌려줘야 된다? 대금 반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한 장을 넘기면 위에 세 번째 줄 받은 게 돈이라면 받은 날부터 뭐까지 붙여라? 이자까지 붙여라. 그게 원상회복이에요. 그럼 다시 여러분이 갑이에요? 갑이야.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어. 근데 상대방이 잔금을 안 줘. 몇 번을 쪘는데도 안 줘. 그래 여러분이 계약을 해제했어. 그랬더니 다음날 상대방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준 계약금에다가 계약금 받은 날부터 이자 붙여서 돌려달래. 돌려줘야 돼. 열받지요? 그래서 따로 뭐가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돌려줄 건 돌려주는 거고 손해배상은 별도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계약금을 받으면서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이런 특약 간혹 하지요. 그런 특약을 우리 대법원은 위약금 특약이라고 해요. 무슨 특약? 위약금 특약. 그런 위약금 특약이 있다면 계약금이 어디에 충당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에 충당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안 돌려줘도 돼요. 그리고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왜?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기로 한다가 위약금 특약이고 그 계약금을 어디에 충당한다? 손해배상에 충당을 하기 때문에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약금 특약이 있을 때만 안 돌려줘도 돼요. 위약금 특약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이건 반환하는 거고 따로 뭐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그러면요. 을은 계약금 돌려받고 잠수를 타요. 그렇죠? 여러분 을이라면 안 탈까? 저 같으면 전화번호도 바꿔버릴 것 같아. 주민등록도 말소시켜버리고 막. 그래서 요 두 놈을 동시이행 관계로 만들어놨어요. 무슨 관계로? 그래서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매수인이 계약금 내놔! 그러면 갑은 화를 낼 필요 없고 내가 너 때문에 손해가 이만큼 생겼다. 그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는 못 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뭘로 만들어놨다? 동시이행관계. 이런 것들이 계약 해제의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0페이지에 보면 굵직하게 3번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4번 제3자 보호되고 이런 것들이 해제 효과로 나오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걸 머릿속에 넣어둡니다. 아시겠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가 되면 세 가지 효과가 생긴다. 그 중에 소급 소멸 어떤 의미인지 이걸로 기억하시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다. 단 동생관계로 만들어놨다. 그리고 제3자가 보호되는 규정을 따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우리 민법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 해제 효과가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계약 총론 내용이에요. 이제 이런 계약 총론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각론의 각각의 계약이 어떤 건지 그거 이제 따로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계약 총론 다시 한번. 계약의 뜻과 계약자의 원칙, 계약의 종류, 계약의 성립, 성립과 관련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쌍무계약의 효력 2개, 동시항변권 위험부담, 그리고 계약상 권리가 제3자에게 발생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마지막으로 계약의 해체까지 살펴보신 거예요. 됐죠? 네, 이제 좀 쉬었다가 매매 좀 보겠습니다.